트럼프가 한국에 총구를 겨눴습니다. 한국 무임승차 그만하고 돈 내놓으세요. 이란과의 협상이 계획대로 되지 않자 또다시 한국을 물고 늘어진 미국. 박살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한국을 희생양 삼은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펜타곤 극비 보고서가 공개됐고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빠지면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은 72시간 내로 붕괴된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펜타곤 극비 보고서에 담긴 한국의 진짜 위력,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이 70년 동맹에게 총구를 들이댔습니다. 중동 외교 참사로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탄핵 논의까지 터진 지금 백악관에게는 희생양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콜린 설리반이라는 자가 백악관 브리핑룸 단상에 올라 두 주먹으로 내리치는 장면이 전 세계로 송출됐습니다. 기생충. 그 자가 대한민국을 부른 이름이었어요. 방위비를 5배 올리겠다며 최후 통첩을 날렸고 경고랍시고 한미 군사 데이터 공유망을 생방송 도중에 1차 차단해버리는 미친 짓까지 저질렀습니다. 카메라 렌즈 뒤에서는 앵커 메건 스나이더가 화면을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이며 배신자 한국, 무임승차국의 최후라는 자극적인 그래픽을 쏟아냈죠. 이 모든 광기가 단 45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한가운데 제 이름이 호명됐어요. 펜타곤의 리처드 갤러거 국장이 72시간 안에 한국의 무가치함을 증명할 것이다. 설리반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저는 리처드 갤러거, 미 국방부 태평양 전략실 수석국장으로 30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숫자 앞에서는 대통령이든 사병이든 동등하다는 신념 하나로 이 건물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에요. 7층 사무실 모니터로 그 브리핑을 지켜보면서 불쾌함보다 먼저 든 감정은 의외로 자신감이었습니다. 건방진 한국, 펜타곤의 숫자로 주제 파악을 시켜주지. 주먹을 가볍게 쥐며 그렇게 생각했어요. 비서관이 문을 두드렸을 때 저는 이미 재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긴급 호출이었어요. 차량이 대기 중이라는 말에 고개만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펜타곤에서 백악관까지는 차로 15분 남짓이에요. 그 짧은 거리를 달리는 동안 휴대폰이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유럽 각국 국방부에서, 일본 방위성에서, 호주 국방성에서 전부 같은 질문이었어요. 미국이 정말 한국을 버리는 겁니까?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시점에서 섣불리 입을 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백악관 지하 상황실에 들어서자 설리반이 넥타이를 풀어헤친 채 서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흩어져 있었고 벽 한쪽에는 재떨이가 부딪힌 자국이 선명했어요. 그 자가 저를 보자마자 내뱉은 말은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갤러거, 결론은 정해져 있어. 72시간 안에 한국이 우리한테 얼마나 쓸모없는 짐짝인지 데이터로 깔끔하게 정리해와. 저는 가만히 서서 그 얼굴을 봤습니다. 설리반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중동 참사의 책임론이 자기 목까지 올라왔다는 걸 알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짐승이 아무나 물어뜯는 꼴이었죠. 데이터는 결론을 정해놓고 뽑는 게 아닙니다. 부보좌관님. 제가 그렇게 말하자 설리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지금 나한테 강의를 하자는 거야? 브리핑 못 봤어? 이미 전 세계 카메라 앞에서 내 이름을 걸었다고. 내가 증명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야. 목소리가 상황실 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뒤에 앉아있던 보좌관 2명이 고개를 숙였어요. 누구도 설리반에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이상 말을 붙이지 않았어요. 이 자와 논쟁하는 건 시간 낭비였으니까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상황실을 나왔습니다. 솔직히 그 시점에서 저는 설리반의 요구가 아주 터무니없다고만 생각하진 않았어요. 30년간 제가 봐온 숫자들, 제가 다뤄온 데이터들, 그 모든 것이 한 가지 상식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미국이 한국을 지키고 있다. 미국의 위성망이, 미국의 정보자산이, 미국의 해구산이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그게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는 제 확신이었습니다. 한국이 고마운 줄을 알아야지. 미국 납세자의 돈으로 유지되는 안보 우산 아래서 반도체를 팔고 자동차를 파라벨을 불리면서 방위비는 쥐꼬리만큼 내놓는 나라. 솔직히 그게 제가 알고 있던 대한민국이었어요. 펜타곤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워싱턴 시내를 내다봤습니다. 거리 대형 스크린마다 메건 스나이더의 얼굴이 떠 있었어요. 붉은색 배경 위에 한국 국기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래픽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혈세, 도둑, 배신자, 동맹. 자극적인 자막이 쉴 새 없이 바뀌었어요. 시청률이 폭발하고 있다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스나이더라는 여자의 눈이 번들거렸어요. 팩트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카메라 앞에서 한국의 피를 짜내는 장면만이 자기 커리어의 연료라는 게 저 표정에 다 쓰여 있었습니다. 불쾌했냐고요? 물론 불쾌했습니다. 설리반의 태도도 스나이더의 선동도 이 모든 상황이 정치적 쇼라는 것쯤은 저도 알고 있었어요. 중동에서 벌어진 참사의 냄새를 덮기 위해 한국이라는 방향제를 뿌리는 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정치판의 문제였고 저는 데이터의 사람이었습니다. 정치가 더럽든 깨끗하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설리반이 원하는 대로 결론을 맞춰줄 생각은 없었지만 솔직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미국 없는 한국이 얼마나 취약한지 선명하게 나올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 숫자가 한국에 불리하게 나오는 건 조작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저는 진심으로 믿고 있었어요. 펜타곤 지하 주차장에 차가 멈췄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 사무실에 올라가 재킷을 의자에 걸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액자 속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전쟁 때 폐허가 된 서울 거리에서 한국 꼬마에게 초콜릿을 건네는 흑백 사진이에요. 늘 거기 있었지만 오늘따라 유독 그 사진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아버지는 그 전쟁에서 왼쪽 무릎을 잃었어요. 돌아와서 평생 절뚝거리며 살았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목숨을 바쳐서 지킨 나라가 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잠깐 사진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감상에 젖을 시간이 아니었어요. 지하 3층 전략 시뮬레이션실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슈퍼컴퓨터가 제 72시간의 무기였으니까요. 복도를 걸으며 어깨를 펴고 주먹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군사적 가치를 숫자로 해부하는 일. 30년 경력의 리처드 갤러거에게 그건 아침 커피를 마시는 것만큼이나 익숙한 작업이었어요. 슈퍼컴퓨터의 냉각팬 소리가 낮게 윙윙거리는 지하 3층에 발을 들였을 때 다니엘 베이커 분석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경례를 붙였습니다. 저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베이커, 시뮬레이션 변수를 세팅해. 주한미군 전원 철수, 한미 군사 데이터 공유망 완전 차단, 정보 자산 전면 회수, 최악의 시나리오로 넣어. 베이커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동맹 이탈이라는 변수를 실제로 슈퍼컴퓨터에 입력하는 건 이론 수업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72시간이야. 베이커. 의무는 접어두고 빨리 움직여. 냉각팬 소리가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거대한 연산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모니터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숫자가 나오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라 믿었어요. 미국 없는 한국이 얼마나 무력한지 그 차가운 팩트가 제 화면을 가득 채울 거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의 확신이 무너지기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12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미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설리반의 브리핑이 나간 지 12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 지구상의 모든 뉴스 채널이 한국을 물어뜯고 있었어요. CNN, BBC, 알자지라, HK. 채널을 돌릴 때마다 메건 스나이더가 전날 밤 내보낸 붉은색 그래픽이 인용되고 있었습니다. 혈세, 도둑, 무임승차 동맹, 기생충 국가. 한 방송사가 쓴 자극적인 표현을 다른 방송사가 받아쓰고 그걸 또 다른 방송사가 헤드라인으로 올리는 식이었어요. 사실 확인 따위는 없었습니다. 설리반이 단상에서 주먹을 내리친 그 장면. 그 20초짜리 영상 하나가 전 세계 언론의 먹이가 되어 24시간째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펜타곤 7층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 화면들을 봤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미국의 동맹 정책 실패라는 제목을 달았지만 기사 본문에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이 다른 동맹국에 비해 낮다는 설리반 측 자료가 그대로 인용되어 있었어요. 독일 슈피겔은 아시아 안보 질서의 균열이라며 비교적 점잖은 톤이었지만 기사 말미에 미국의 요구가 일리 있다는 워싱턴 싱크탱크 연구원의 코멘트를 붙여놨더군요. 한국 편을 드는 매체는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진짜 움직이고 있는 자가 있었어요. 그레고리 로카트. 미거대 방사연합회의 수석 로비스트이자 워싱턴에서 가장 더러운 돈줄을 쥐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 자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펜타곤 복도에서 몇 번 마주쳤는데 입에는 항상 쿠바산 시가가 물려 있었고 손에는 누군가에게 건넬 수표 묶음이 들려 있었습니다. 로카트에게 K방사는 눈엣가시 중에 눈엣가시였어요.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폴란드에서, 사우디에서,
호주에서 조 단위 계약을 따내고 있었거든요. 미국 방산업체들이 30년간 독점하던 시장을 한국이 가성비와 기술력으로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로카트 같은 자에게 그건 단순한 시장 경쟁이 아니었어요. 자기 밥그릇에 손을 대는 행위였죠. 설리반의 브리핑은 로카트에게 하늘이 내린 기회였습니다. 그 자는 12시간 안에 유럽 각국 국방장관들에게 전화를 돌렸어요.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그날 오후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가 K2 전차 대규모 도입 계약을 전면 무기한 보류한다고 발표했어요. 2시간 뒤에는 폴란드 국방성이 K9 자주포 추가 발주분을 동결한다는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조 단위 계약 2건이 하루 만에 얼어붙은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한국과의 안보 협력에 의문을 제기한 마당에 어떤 나라가 한국산 무기를 선뜻 사겠습니까? 미국의 정보자산 보호가 없는 한국산 무기는 실전에서 고철이나 다름없다. 로카트가 어떤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까지는요. 워싱턴 거리에서는 더 추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 앞에 극우 단체 수백 명이 몰려들었어요. 성조기를 흔들며 태극기를 찍고 불을 질렀습니다. 화형식이었어요. 대사관 철문 앞에서 타오르는 태극기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시위대를 제지하는 신용만 했어요. 메건 스나이더의 보도 채널 카메라가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었고, 스나이더는 스튜디오에서 입꼬리를 올리며 미국 시민의 정당한 분노라는 자막을 내보냈습니다. 그 시각 대사관 3층 집무실에서 한태준 대사가 뭘 하고 있었는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창밖으로 태극기가 타는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는데 한 대사는 등을 돌리고 차를 마시고 있었다고 해요. 옆에 있던 참사관이 대응 성명을 내자고 건의했을 때 한 대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팩트 데이터나 준비하세요. 대사관 직원들 사이에서 그 말이 퍼졌고 결국 제 귀에까지 들어왔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대사관 앞에서 자기 나라 국기가 불타고 있는데 차나 마시고 앉아있다니 배짱이 좋은 건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건지 분간이 안 됐어요. 한태준이라는 사람이 육군 사성 장군 출신이고 합참의장을 지낸 인물이라는 건 서류상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게 워싱턴의 정치판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미국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싸움은 전장과 다르다고 저는 그렇게 치부했습니다. 오후 늦게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미 국방부가 예정되어 있던 차세대 장갑차 연합 입찰에서 한국 방산, 기업 전체를 서류 심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퇴출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입찰 자격 자체를 박탈해버렸어요. 30년간 펜타곤에서 일하면서 동맹국 기업을 서류 심사 없이 내쫓는 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례가 없는 조치였어요. 이건 순수한 안보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보복이라는 게 누가 봐도 뻔했지만 펜타곤 안에서 그걸 입 밖에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발표문을 읽으며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불쾌하되 놀랍지는 않았다고 해야 정확하겠죠. 설리반이 판을 벌이기 시작하면 끝까지 밀어붙인다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점점 선을 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동맹국을 이 정도로 모욕하고 짓밟는 건 설령 그 동맹이 미국에 덜 기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도를 넘은 거였어요. 그 불편함을 안고 지하 3층 시뮬레이션실로 내려갔습니다. 냉각팬 소리가 어제보다 한 단계 높아져 있었어요. 슈퍼컴퓨터가 제가 전날 입력시킨 변수들을 갈아먹고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전원 철수, 한미 데이터 공유망 완전 차단, 미국 정보 자산 전면 회수, 다니엘 베이커 분석관이 2중 3중으로 변수를 교차 검증하며 밤을 새웠다는 게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눈 밑이 까맣고 셔츠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국장님, 코어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산량이 예상치의 3배를 넘었어요. 베이커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슈퍼컴퓨터 코어 온도 그래프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었어요. 냉각 시스템이 풀가동되면서 지하실 전체가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연산량이면 보통 대규모 전쟁 시나리오를 돌릴 때나 나오는 수치였어요. 동맹 이탈이라는 단 하나의 변수가 이만큼의 연산을 요구한다는 게 의외였습니다. 예상 완료 시각은 새벽 4시쯤이면 1차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슈퍼컴퓨터가 답을 내놓으면 그 숫자가 모든 걸 결정할 터였습니다. 한국이 미국 없이 얼마나 빨리 무너지는지 그 냉혹한 팩트가 화면을 채울 거라고 저는 여전히 의심하지 않았어요. 사무실로 올라가 소파에 눕지도 않았습니다. 지하 3층 의자에 그대로 앉아 기다렸어요. 천장에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였고 냉각팬 소리가 자장가처럼 일정한 리듬으로 울렸습니다. 베이커는 건너편 책상에 엎드려 잠깐 눈을 붙이다가도 모니터에 새 로그가 뜰 때마다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 베이커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젊은 분석관이 내일 아침이면 자기가 밤새워 뽑은 데이터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는 걸 알고 있을까? 시계가 새벽 3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속 연산 진행률 바가 98%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거의 다 됐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자세를 바로 했어요. 30년 경력의 군사 전략 분석관이 데이터 앞에서 긴장하는 건 웃기는 일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냉각팬 소리가 한순간 멈추더니 다시 낮은 윙윙거림으로 돌아왔어요. 연산이 끝난 겁니다. 모니터 화면이 한번 깜빡이고 1차 결과 로그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커가 의자에서 튕기듯 일어나 달려왔어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첫 줄에 붉은 글씨가 떠 있었어요. 그 붉은 글씨를 읽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미끄러졌습니다. 도자기가 바닥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지하실 전체에 울렸어요. 뜨거운 커피가 구두를 적셨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베이커가 제 얼굴을 보며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고 화면의 다음 줄을, 그 다음 줄을 미친 듯이 읽어 내려갔어요. 30년간 제가 믿어온 모든 상식이 그 모니터 화면 위에서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워닝. 72시간 내 미태평양 방어선 붕괴. 붉은 글씨가 모니터 한가운데 박혀 있었습니다. 경고등도 아니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기본 출력 폰트가 스스로 색을 바꾼 거였어요. 30년간 이 시스템을 다뤘지만 출력 폰트가 붉은색으로 전환되는 건 처음 봤습니다. 프로그램 설계자가 상정한 최악 중의 최악.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을 거라고 가정한 임계치를 돌파했을 때만 작동하는 기능이었어요. 제가 입력한 변수는 한국 이탈이었습니다. 한국이 망하는 시나리오를 뽑으라고 명령한 거였어요. 그런데 화면에 뜬 건 한국의 붕괴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붕괴였어요. 다니엘 베이커가 제 옆에 서서 같은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 분석관의 얼굴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백지장처럼 하얘져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상세 로그가 펼쳐졌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미 데이터 공유망이 차단되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한국의 방어선이 아니었어요. 미군의 대아시아 조기 경보망이었습니다. 한국군이 운용하는 전방 레이더 체계, 그 촘촘한 감시 네트워크가 사라지는 순간 미군의 눈이 먼저 멀어요. 48시간 내에 오키나와 방어선이 실명 상태에 빠지고 60시간이 지나면 대만 해협의 상황 인식 능력이 0점으로 떨어지며 72시간째에는 괌 기지가 사실상 고립됩니다. 연쇄 한막이었어요.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머릿속이 하얘졌다가 다시 까매졌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기계가 미쳤어.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베이커를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에게 한 말이었어요. 30년 동안 숫자만 믿고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숫자를 부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어요. 미국이 한국을 지키고 있다는 게 제 30년의 전부였는데 그 30년이 통째로 뒤집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벌떡 일어나 베이커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셔츠 깃이 주먹 안에서 구겨졌어요. 베이커의 눈이 공포로 커졌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변수를 최악으로 잡아. 중국 개입 가능성 최대, 북한 도발 확률 최대, 러시아 극동 함대 이동까지 전부 넣어. 그리고 3번 더 돌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베이커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키보드 위로 달려가는 그 젊은 분석관의 등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떨고 있었습니다. 다만 제 떨림은 공포가 아니라 분노였어요. 기계에 대한 분노, 숫자에 대한 분노, 그리고 혹시 이게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냉각팬이 다시 포효했습니다.
슈퍼컴퓨터가 두 번째 연산을 시작했어요. 저는 부서진 커피잔 파편을 밟으며 모니터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1시간, 2시간. 베이커가 중간중간 진행 상황을 보고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30년간 제가 작성한 보고서들이 필름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미 동맹의 비대칭성, 미국의 안보 우산 효과, 주한미군의 억지력. 제가 쓴 문장들이, 제가 인용한 숫자들이, 제가 붙인 결론들이 전부 하나의 전제 위에 서 있었어요. 미국이 주는 쪽이고 한국이 받는 쪽이라는 전제. 그 전제가 틀렸다면 저는 30년간 대체 뭘 한 겁니까? 새벽 6시 두 번째 결과가 나왔습니다. 붉은 글씨가 똑같았어요. 72시간 내 미태평양 방어선 붕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동일한 값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한 번 더. 베이커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에 국장님 제발 그만두시죠라는 말이 적혀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어요. 세 번째 연산이 시작됐습니다. 냉각팬 소리가 지하실 벽을 타고 울려 귀가 먹먹할 지경이었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같은 시각, 태평양 건너편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연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 지하 2층 시뮬레이션 랩이었어요. 서동환 박사가 자체적으로 교차 검증을 시작한 거였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나중에야 상세히 알게 됐는데 50대의 수석연구원으로 정치 외교 감각은 0에 가깝지만 무기 체계와 데이터에 관해서는 한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천재 공학자였어요. 서 박사가 검증한 건 한국군의 독자 작전 능력이었습니다. 미군 위성망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K2 전차가 자체 사격 통제 체계만으로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지, 현무 미사일이 한국군 독자 좌표 체계만으로 정밀 유도가 가능한지, 전방 레이더가 미군 데이터 링크 없이도 조기 경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독립 변수로 분리해서 돌린 거예요. 결과는 98%였습니다. 미군 지원이 완전히 끊겨도 한국군 독자 타격률이 98%를 유지한다는 뜻이었어요. 서 박사가 모니터를 보며 한 말이 있습니다. 미국 시스템이 우리 전방 레이더에 완전히 기생하고 있었네. 이걸 이제야 숫자로 확인하다니. 코웃음이었어요. 서 박사에게 이건 충격이 아니라 확인이었던 겁니다. 오랫동안 짐작하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검증할 기회가 없었던 사실을 마침내 숫자가 증명해 준 거였어요. 저는 그 사실을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펜타곤 지하 3층에서 세 번째 연산 결과를 기다리며 미쳐가고 있었으니까요. 아침 8시 세 번째 결과가 출력됐습니다. 베이커가 프린터에서 뽑아온 보고서를 제 앞에 내밀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베이커의 손이요. 제 손도 떨리고 있었지만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3번 연속 동일한 값이었어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오류가 아니었어요. 기계가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제가 믿어온 상식이 미쳐 있었던 겁니다. 베이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국장님, 오류가 아닙니다. 3번 모두 동일한 결과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킨 게 아니라 우리가 한국에 기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지하실 냉각팬 소리 사이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기생. 그 단어가 제 고막을 때렸어요. 어제 설리반이 대한민국을 향해 내뱉은 바로 그 단어였습니다. 기생충이라고 했죠. 미국의 피를 빠는 기생충이라고요. 그런데 진짜 기생하고 있었던 건 우리 쪽이었어요. 미합 중국이 대한민국의 방어 체계에 기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얘질 정도로 힘을 줬어요. 토할 것 같았습니다. 물리적으로 속이 뒤집히는 느낌이었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한꺼번에 위장 위로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보고서의 상세 항목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어요. 한국군 전방 레이더 체계가 커버하는 범위가 미군 독자 감시망의 3배에 달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이 수집하는 실시간 해상 데이터가 미 태평양 함대 작전의 근간이었어요. 한국 공군의 조기 경보 네트워크가 사라지면 미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45초 늦게 탐지합니다. 45초. 대륙간 탄도미사일 요격에서 45초는 생사의 차이예요. 그 45초를 한국이 벌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지갑 속 아버지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폐허가 된 서울 거리에서 한국 꼬마에게 초콜릿을 건네던 젊은 미군 병사. 아버지는 한국을 지키기 위해 무릎을 잃었다고 믿었어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국이 폐허에서 일어나 70년 만에 미국의 심장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아버지도 저도 전혀 몰랐던 겁니다. 모니터를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냉각팬 소리만 울리는 지하 3층에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직면해야 했어요. 이 데이터를 설리반에게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가. 설리반은 한국을 짓밟을 숫자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손에 들린 숫자는 한국을 짓밟는 순간 미국이 먼저 쓰러진다는 증거였어요. 설리반이 이걸 받아들일 리가 없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백악관의 한국 프레임을 통째로 뒤집어 버리니까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내쉬는 숨이 떨렸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게 30년간 제가 지켜온 유일한 원칙이었습니다.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이 설리반의 입맛에 맞든 안 맞든 제가 할 일은 정해져 있었어요. 이 보고서를 들고 백악관으로 가는 겁니다. 설리반이 발악을 하든 책상을 뒤집든 그건 그 자의 문제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집었어요. 베이커에게 보고서 원본을 보안 금고에 넣으라고 지시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7층 복도를 지나며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의 하늘이 회색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구름 뒤에 묻혀 나오질 않았어요. 오늘 하루가 어떻게 될지 예감 같은 건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 손에 들린 보고서가 설리반의 책상 위에 놓이는 순간 조용히 끝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것. 보고서를 서류 가방에 넣고 정문을 나섰습니다. 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뒷좌석에 앉아 문을 닫는 순간 차 안의 정적이 귀를 눌렀습니다. 운전병이 행선지를 물었어요. 백악관. 그 두 글자가 입에서 나오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설리반의 집무실 문을 열기 전에 3초쯤 멈춰 섰습니다. 문 너머에서 누군가의 고함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설리반이 보좌관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노크를 하지 않았어요. 손잡이를 잡고 그냥 밀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설리반이 고개를 돌렸어요. 넥타이를 아예 벗어던진 상태였고 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커피 자국이 번져 있었고 바닥에는 구겨진 서류 뭉치가 흩어져 있었어요. 보좌관 2명이 벽 쪽에 바짝 붙어 서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서류 가방에서 보고서를 꺼내 설리반의 책상 위에 놓았어요. 탁 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설리반이 보고서를 내려다봤어요. 첫 페이지에 찍힌 붉은 글씨가 거꾸로 된 채로도 선명했을 겁니다. 이게 뭐야? 설리반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고함을 치기 직전의 톤이었습니다. 저는 자세를 바로 하고 대답했어요. 부보좌관님이 요구하신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주한미군 전원 철수 및 창국 이탈 시나리오를 최악의 변수로 3번 돌렸습니다. 설리반이 보고서를 집어들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는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처음 2페이지는 변수 설정 요약이었고 3번째 페이지부터 결과가 나왔어요. 설리반의 눈동자가 멈추는 게 보였습니다. 72시간 내 미태평양 방어선 붕괴. 그 줄에 눈이 꽂힌 거였어요. 넘기던 손이 멈췄습니다. 5초, 10초, 20초. 설리반이 같은 줄을 응시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보좌관들이 눈치를 살피며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설리반이 보고서를 책상 위에 도로 내려놓았어요.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그리고 책상 위에 놓여있던 유리 잿더리를 집어들더니 벽을 향해 힘껏 내던졌습니다. 유리가 벽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귀를 찢었어요. 보좌관 한 명이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파편이 바닥에 쏟아져 내렸어요. 이딴 쓰레기를 들고 와서 내 시간을 낭비하겠다는 거야? 설리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고 있었습니다. 관자놀이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어요.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유리 파편이 제 구두 앞까지 튀어왔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숫자를 조작해. 당장. 한국이 빠지면 미국한테 아무 영향 없다는 결과가 나와야 해. 어떻게든 만들어와. 설리반이 책상 모서리를 두 손으로 잡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이 자는 진심이었습니다. 데이터를 조작하라는 명령이 NSC 수석 부보좌관의 입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거였어요. 부보좌관님, 시뮬레이션 결과는 조작 대상이 아닙니다. 최악의 변수를 3번 투입했고 3번 모두 동일한 값이 나왔습니다. 한국 이탈 시 무너지는 건 한국이 아니라 미태평양 방어선입니다.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했어요. 놀랄 만큼 단단했습니다. 아까 차 안에서는 손이 떨렸는데 막상 이 자의 얼굴을 보고 서니까 떨림이 사라졌어요.
대신 뱃속에서 뜨거운 게 올라왔습니다. 분노였어요. 설리반의 오만함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제가 같은 착각 속에 살았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였어요. 설리반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커피잔이 뛰어올라 옆으로 넘어졌어요. 까만 커피가 보고서 위로 번졌습니다. 내가 지금 나한테 대들겠다는 거야. 갤러거? 누가 내 월급을 주는지 잊었어? 내가 이 보고서를 들고 나가는 순간 내 커리어는 끝이야. 30년 연금 전부 날려먹을 각오가 된 거냐고. 침이 튀었어요. 설리반의 침이 제 얼굴에 튀었습니다. 저는 닦지 않았어요. 가만히 서서 그 자를 봤습니다. 궁지에 몰린 짐승이 이빨을 드러내는 꼴이었어요. 이 자가 두려워하는 건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이 데이터가 세상에 나가는 순간 백악관의 한국 프레임이 무너지고 중동 참사의 책임론이 고스란히 자기 머리 위로 쏟아진다는 사실이 두려운 거였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커피에 젖은 보고서를 집어들고 몸을 돌렸어요. 등 뒤에서 설리반이 뭐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문을 닫으니 울림만 남았습니다. 백악관을 나와 펜타곤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왔어요. 마이클 브래들리 합참의장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지나치게 부드러웠어요. 평소에 브래들리답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보면 이가 될 때만 웃는 사람이었거든요. 리처드, 잠깐 볼 수 있나? 내 사무실 말고 아래층 회의실에서 비공식으로. 비공식. 그 단어가 신경을 건드렸어요. 합참의장이 수석국장을 비공식으로 부르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펜타곤 2층 소회의실에 도착하자 브래들리가 먼저 와 있었어요. 사복이 아니라 정복 차림이었는데 계급장의 4개 별이 형광등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었어요. 편안한 자세였습니다. 너무 편안했어요. 설리반한테 갔다 왔다며? 브래들리가 물었습니다. 소식이 빠르더군요. 설리반 집무실을 나온 지 40분밖에 안 됐는데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서를 봤어. 72시간 붕괴 시나리오. 꽤 충격적이더군. 브래들리의 말투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가볍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제 반응을 살피고 있었어요. 사실대로 보고한 겁니다. 합참의장님. 알아. 자네가 데이터를 조작할 사람이 아니라는 건 나도 30년째 보고 있으니까. 브래들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왔습니다.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묵직한 손이었습니다. 사성 장군의 손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2번, 3번. 리처드, 자네 태평양 사령관 자리에 관심 없나? 심장이 한 박자 멈췄습니다. 태평양 사령관, 사성 장군. 펜타곤에서 30년을 보낸 군인에게 그건 꿈의 끝이었어요. 전역 후 안락한 노후가 보장되는 자리. 아내에게, 딸에게 당당할 수 있는 자리. 제 경력의 마지막 퍼즐이 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보고서를 조용히 덮어. 설리반이 원하는 대로 결론을 약간만 수정하면 돼. 아주 약간. 자네 경력에 흠집 하나 없이 사성 장군 달고 전역하는 거야. 나쁜 거래 아니잖아. 브래들리의 눈이 웃고 있었어요. 입도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있는 건 따뜻함이 아니었어요. 계산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나서는 건지 그때는 정확히 몰랐지만 냄새가 났어요. 로카트의 냄새. 방산 마피아의 돈 냄새가 이 사성 장군의 정복에 배어 있었습니다. 합참의장님, 데이터는 수정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브래들리의 어깨에 올려져 있던 손이 멈췄어요. 두드리던 손이 멈추고 그대로 어깨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무게가 달라졌어요. 같은 손인데 온기가 사라졌습니다. 리처드. 브래들리의 목소리가 반톤 낮아졌습니다. 미소가 거쳤어요. 눈이 달라졌습니다. 잘 생각해. 이건 제안이 아니야. 경고야. 내가 이 보고서를 가지고 밖에서 떠들면 나는 국가반역죄 프레임을 씌워야 해. 내 30년 연금이 동결되고 딸이 일하는 곳에 연방 수사관이 들이닥칠 거야. 가족 계좌 전부 동결. 알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네도 30년이면 충분히 봤잖아. 어깨 위에 손이 떨어졌습니다. 브래들리가 한 발 물러서며 정복 재킷의 단추를 정리했어요. 제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네 개의 별이 빛나는 합참의장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어요. 협박을 마치고 정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어요. 오늘 밤까지 생각해봐. 브래들리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구두 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형광등이 지직거렸어요.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올해 32, 국무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첫 직장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연방수사관의 서류에 올라가는 장면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그날 밤은 펜타곤에서 보냈습니다. 집에 가지 않았어요. 가면 아내 얼굴을 볼 텐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사무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성 장군, 연금, 딸의 직장, 30년의 경력. 한쪽 저울에 그것들이 올라가 있었어요. 다른 쪽 저울에는 보고서 한 장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72시간 내 미태평양 방어선 붕괴. 숫자 몇 줄이었어요.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 한 장이 진실이었어요. 새벽 2시에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베이커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지하 3층에 와주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통화가 끊겼어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하 3층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차가웠어요. 문이 열리고 복도를 돌아 시뮬레이션실에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서버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붉은 비상등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서버렉 앞에 검은 복면을 쓴 사내 셋이 서 있었어요. 전술 장비를 착용한 무장 요원들이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서버 코어에 직접 케이블을 연결한 채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강제 포맷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서 폴더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제가 3번 돌린 시뮬레이션 원본, 상세 로그, 변수 설정 기록, 모든 것이 까맣게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멈춰.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복면 사내 하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보더니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어요. 무시당한 겁니다. 펜타곤 수석국장이 자기 관할 서버실에서 정체불명의 무장 요원에게 무시당하는 꼴이라니. 분노가 치밀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자들의 허리춤에 소음총이 매달려 있었거든요. 서버렉 뒤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끌려 나오는 소리였어요. 다니엘 베이커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요원 하나가 베이커의 관자놀이에 소음총 총구를 대고 있었어요. 베이커의 얼굴이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이 친구가 서버렉 뒤에서 뭔가 하다가 걸렸습니다. 복면 요원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마치 주차 위반 딱지를 끊는 것처럼 사무적인 톤이었습니다. 베이커가 백업을 시도하다 발각된 거였어요. 총구가 관자놀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건드리면 총소리가 납니다. 소음기가 달려있으니 복도에서는 못 들을 겁니다. 요원이 덧붙였어요. 협박이 아니라 안내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서 있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서 마지막 폴더가 사라졌어요. 진행률 바가 100%를 찍고 강제 포맷 완료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진실을 증명할 유일한 숫자들이 모니터 화면에서 까맣게 타들어가며 증발해 버린 겁니다. 요원들이 케이블을 뽑고 장비를 정리했어요.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들어올 때처럼 아무 소리 없이 사라졌어요. 서버실에는 붉은 비상등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베이커가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을 열면 무슨 말이 나올지 저도 몰랐거든요. 빈 서버렉의 냉각팬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연산할 데이터가 없는데도 팬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 소리가 텅 빈 지하실에서 메아리쳤습니다. 대한민국의 압도적 가치를 증명할 숫자가 전부 사라진 자리에서 냉각팬만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서버실 비상등이 꺼진 뒤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어요. 등을 서버렉에 기대고 있었는데 금속의 냉기가 등뼈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베이커는 건너편 벽에 기대 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있었어요. 울음은 멈췄지만 어깨가 간헐적으로 들썩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낡은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좋은 연재 같은 걸 쓰고 있었어요. 안쪽 칸에 접혀있던 흑백 사진을 꺼냈습니다. 모서리가 달아서 둥그러진 사진이었어요. 폐허가 된 서울거리에 젊은 미군 병사가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양 무릎이 멀쩡한 아버지였어요. 그 앞에 서 있는 한국 꼬마에게 초콜릿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꼬마의 얼굴이 까맣게 그을려 있었고 옷이 찢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초콜릿을 받으려고 내민 두 손은 또렷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 이 사진을 보여주며 한 말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어른이 되면 좋은 나라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내가 무릎을 잃은 건 그것 때문이라고요. 아버지는 한국을 지켜줬다고 믿었습니다. 저도 30년간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그 꼬마가 자란 나라가 70년 뒤에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을 통째로 떠받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상상이나 했을까요? 사진을 도로 접어 지갑에 넣었습니다. 일어서야 했어요.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빈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사직서 양식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3년 전쯤 한번 꺼내봤다가 다시 넣어둔 거였어요. 그때는 아내가 은퇴 후 플로리다에서 살자고 했을 때였습니다. 웃으며 도로 넣었죠. 이번에는 웃지 않았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사직 사유란에 뭐라고 써야 할지 잠깐 멈칫했어요. 복잡한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군인의 양심에 따른 결정. 한 줄 쓰고 서명했어요. 리처드 갤러거. 30년 묵은 이름이 종이 위에 찍혔습니다. 사성 장군이 될 수 있었던 이름이에요. 연금을 받으며 골프를 칠 수 있었던 이름입니다. 그 모든 가능성이 펜 한 자루로 끊어졌어요. 의외로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직서를 봉투에 넣고 책상 위에 세워놨어요.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다니엘 베이커였어요. 셔츠가 구겨진 채 서 있었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서버실에서 울었던 자국이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손에 뭔가를 쥐고 있었어요. 주먹 안에 꼭 감싸고 있어서 처음에는 뭔지 몰랐습니다. 베이커가 제 책상 앞까지 걸어왔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말없이 주먹을 펴서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USB였습니다. 검은색 소형 USB 하나. 1차 백업입니다. 국장님. 요원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첫 번째 연산 결과만 빼돌렸습니다. 베이커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관자놀이에 총구가 닿았을 때 모든 걸 포기한 줄 알았는데 이 젊은 분석관이 공포에 짓눌리면서도 USB 하나를 주머니 속에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아까 서버실에서 총을 들이밀었을 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베이커의 눈에 물기가 고였어요. 근데 국장님이 설리반한테 안 굽히시는 거 봤습니다. 복도에서 브래들리 합참의장한테 사성 장군 자리를 거절하셨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뒤로 한 발 물러선 베이커가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구겨진 셔츠 위로 양팔을 모아 거수경례를 붙였어요. 팔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손을 내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 경례를 받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어요. 겨우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답했습니다. 베이커가 손을 내리고 돌아서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책상 위에 USB가 놓여 있었어요. 그 작은 검은색 플라스틱 안에 대한민국의 가치를 증명하는 숫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1차 100원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첫 번째 연산 결과 하나로는 설리반이 조작이라고 우기면 끝이었습니다. 3번 돌린 원본 데이터가 필요했어요. 그건 서버에서 강제 포맷되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보통이라면 영원히 사라진 거였어요. 보통이라면요. 새벽 5시에 보안 통신망으로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 사이버 사령부 포렌식 전담 장교 스티븐 린. 사이버 사령부 안에서도 기인으로 통하는 사내였어요. 정치판 싸움은 혐오하지만 자기 관할 서버에서 누가 장난질을 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자존심의 화신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스티븐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누가 감히 펜타곤 서버에서 영구 삭제를 쳤어. 내 구역에서. 분노였어요. 제가 상황을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스티븐은 이미 서버 이상 로그를 감지하고 있었어요. 30분 뒤 지하 3층에 나타난 스티븐은 서버렉 앞에 앉아 노트북을 펼치더니 손가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이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화면에 코드가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30분이 채 안 걸렸어요. 스티븐이 의자를 뒤로 밀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원 완료. 원본 데이터 전량 살려냈어. 모니터에 3번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동일한 그 붉은 숫자들이요. 하지만 스티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비릿하게 웃으며 화면을 한 번 더 넘겼습니다. 삭제한 놈이 자기 흔적은 지웠다고 생각하겠지만 디지털은 거짓말을 안 하죠. 서버 접속 로그에 타임스탬프가 전부 남아있어. 삭제 지시를 내린 접속 권한의 출처가 백악관 NSC 부보좌관 전용 단말기야. 시각은 새벽 1시 42분. 콜린 설리반이 직접 불법 접속해서 삭제 명령을 내린 거야.
불법 조작의 지문이 통째로 복원된 겁니다. 설리반이 직접 서버에 접속해서 강제 포맷을 지시한 시각, 접속 경로, 권한 인증 기록까지 영혼까지 털렸어요. 이건 단순한 데이터 복원이 아니었습니다. 백악관의 범죄 증거였어요. USB 하나가 2개의 무기가 됐습니다. 복원된 원본 데이터와 설리반의 불법 조작 타임스탬프. 하지만 아직 부족했어요. 미국 내부 시뮬레이션만으로는 외부에서 검증이 안 된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보안통신망에 수신 메시지가 떴어요.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온 암호 통신이었습니다. 한태준 대사의 이름으로 발송된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열어보니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서동원 박사의 독자 검증 데이터였습니다. 미군 위성망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K2 전차와 현무 미사일의 독자 타격률 98% 유지. 한국군이 미군 없이도 자체 작전 능력을 거의 완벽하게 보존한다는 과학적 증거였어요. 한 대사가 언제 이걸 준비시켰는지 모르겠지만 타이밍이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두 번째 무기가 장전됐어요. 하지만 운명은 거기서 한 발 더 쏴줬습니다. 그날 밤 10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뒷골목에서 약속 없는 만남이 있었어요. 펜타곤 정문이 아니라 후문 주차장으로 나가 세 블록을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에 부서지는 골목 끝에 사내 하나가 서 있었어요. 트렌치 코트 깃을 세우고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아서 펜들턴, 영국 국방부 인도 태평양 정보국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워싱턴에 있다는 건 공식 기록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야간 비행기로 몰래 들어온 거였어요. 갤러거 국장. 펜들턴이 비에 젖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영국식 악센트가 빗소리 사이로 또렷했어요. 유럽은 진짜 방패가 누군지 알고 있소. 미국이 실수를 저지르기 전에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코트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내밀었어요. 봉투가 빗물에 약간 젖어 있었습니다. 안에는 2권의 문서가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영국 국방부가 극비로 작성한 한국 이탈시 아시아 안보 평가서였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 방위성 내부 문서였어요. 한국이 동아시아 방어선에서 이탈할 경우 일본의 남서쪽 안보는 48시간 내에 붕괴된다는 자체 분석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의 가치를 가장 인정하기 싫어했을 나라가 내부적으로는 한국 없이는 자기들도 끝난다는 걸 문서로 남겨놓고 있었어요. 이걸 넘기시면 동맹 파기 위험을 감수하시는 겁니다. 펜들턴 국장. 제가 말하자 펜들턴이 빗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 위에 세운 동맹은 동맹이 아닙니다. 갤러거.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고 펜들턴은 골목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트렌치 코트 자락이 빗속에서 흔들렸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비를 맞으며 펜타곤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 낡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 3개의 봉투를 나란히 넣었습니다. 스티븐 린이 복원한 포렌식 로그,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의 독자 타격 데이터, 영국과 일본의 극비 평가서, 3발의 탄원이 하나의 가방 안에 장전됐어요. 젖은 재킷을 의자에 걸고 앉았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넘기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이 가방을 들고 어딘가로 가야 합니다. 설리반에게 돌아가는 건 의미가 없었어요. 브래들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악관과 합참이 한편인 상황에서 내부 보고 채널은 모두 막혀 있었어요. 이 진실이 세상에 나가려면 그들이 손댈 수 없는 무대가 필요했습니다. 그 무대는 하트 빌딩 216호였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장이에요. 조지 스탠튼 위원장이 청문회 소집을 결정했다는 소식은 새벽에 들었습니다. 스탠튼은 70대의 꼬장꼬장한 원로 정치인으로 당파를 떠나 미국 안보를 최우선으로 놓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백악관의 한국 때리기가 점점 선을 넘고 있다는 걸 그도 감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자 스탠튼 위원장 측에서 즉각 수락했어요.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모든 증거를 갖고 오라는 거였어요. 낡은 서류 가방을 들고 하트 빌딩에 도착한 건 오전 9시였습니다. 216호실 앞 복도에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카메라 렌즈가 저를 향해 돌아갔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어요. 정면을 보고 걸었습니다. 무거운 참나무 문이 열리고 청문회장 안으로 들어섰어요. 천장이 높았습니다. 대리석 기둥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고 정면 상단에 위원장석이 놓여 있었어요. 스탠튼 위원장이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양옆으로 위원들이 앉아 있었고
증인석은 그 아래 정중앙에 놓여 있었어요. 마이크 하나, 물컵 하나, 의자 하나, 방청석을 훑었습니다. 첫 번째 줄에 콜린 설리반이 앉아 있었어요. 양복을 새로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다시 매고 있었어요. 브리핑룸에서 미친 듯이 단상을 내리치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서버를 밀었으니까요. 증거가 사라졌다고 확신하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설리반 옆에 그레고리 로카트가 앉아 있었습니다. 입에 시간은 물고 있지 않았지만 입술이 비릿하게 올라가 있었어요. 두 사람이 눈빛을 교환하는 게 보였습니다. 승리를 나누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마이크 높이를 조절하고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놨습니다. 가방 안에 세 발의 탄환이 들어있었지만 얼굴에 드러내지 않았어요. 스탠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청문회가 개회됐어요. 형식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설리반이 손을 들어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스탠튼 위원장이 고개를 돌렸어요. 위원장님, 본 청문회의 내용은 국가안보와 직결됩니다. 즉각 비공개 밀실 회의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리반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법률 용어를 섞어가며 국가안보법 조항까지 인용했습니다. 비공개로 전환하면 카메라가 나가고 기자가 나갑니다. 밀실에서 보고서를 묻어버릴 수 있어요. 설리반은 그걸 노리고 있었습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위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스탠튼 위원장이 안경을 벗었어요.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안경을 접어 책상 위에 놓더니 의사봉을 집어 들었습니다. 쾅! 의사봉이 단상에 내리꽂히는 소리가 대리석 벽에 부딪혀 울렸어요. 방청석 전체가 움찔했습니다. 설리반의 입꼬리가 굳어졌어요. 이건 안보가 아니라 사기극이야. 스탠튼 위원장의 의자에서 일어서며 포효했습니다. 70대의 노인이라고 믿기지 않는 성량이었어요. 목소리가 청문회장 구석구석까지 갈라져 울렸습니다. 경호원, 이 문을 활짝 열어. 복도에 대기 중인 카메라 전부 들여보내. 한 박자의 정적이 있었어요. 경호원 2명이 서로를 쳐다보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서 대기하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쏟아져 들어왔어요. 수백 개의 렌즈가 일제히 청문회장을 향했습니다. 붉은색 온 에어 불빛이 카메라마다 켜졌어요. CNN, BBC, HK, 알자지라. 전 세계 생중계가 시작된 겁니다. 설리반의 얼굴이 처음으로 변했습니다. 여유가 사라졌어요. 로카트를 돌아봤지만 로카트도 입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비공개를 기대하고 온 자들이 전 세계 카메라 앞에 발가벗겨진 거였어요. 스탠튼 위원장이 저를 봤습니다. 갤러거 국장, 증언을 시작하시오. 마이크를 잡았어요. 손가락에 힘을 줬습니다. 서류 가방을 열고 첫 번째 봉투를 꺼냈어요. 대형 스크린에 연결된 프레젠터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붉은 글씨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워닝, 72시간 내 미 태평양 방어선 붕괴. 펜타곤 슈퍼컴퓨터가 3번 연속 출력한 동일한 결과. 한국 이탈 시 48시간 내에 오키나와가 실명되고 60시간에 대만 해협이 무너지며 72시간째에 괌이 고립된다는 상세 로그가 펼쳐졌어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줄기처럼 쏟아졌어요. 설리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건 조작된 가짜 화면이다. 서버에서 삭제된 데이터를 누가 조작해서 만든 거야. 설리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손가락으로 스크린을 가리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어요. 방청석의 시선이 설리반에게로 갔다가 다시 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두 번째 봉투를 꺼냈어요. 프레젠터를 다시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스티븐 린이 복원한 서버 접속 로그가 뜨는 순간 설리반의 입이 멈췄습니다. 타임스탬프가 선명했어요. 새벽 1시 42분, 백악관 NSC 부보좌관 전용 단말기에서 펜타곤 서버의 불법 접속, 강제 포맷 명령 실행, 접속 권한 인증 기록, 삭제 지시 로그, 접속 경로 전부가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설리반이 직접 증거를 파괴하려 했다는 디지털 지문이 전 세계 카메라 앞에 낱낱이 드러난 겁니다. 설리반의 무릎이 흔들렸어요.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옆에 앉은 로카트가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거였습니다. 같은 편이었던 자가 침몰하는 배에서 먼저 빠져나가려는 꼴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 청문회장 뒷문이 열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한 사내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회색 양복에 넥타이를 단정하게 맨 장신의 동양인이었습니다. 한태준 대사였어요. 누가 초청한 것도 아니고 증인으로 소환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어온 거였어요. 경호원이 막으려 했지만 스탠튼 위원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한 대사가 증인석 옆을 지나 위원장 단상 바로 앞까지 걸어갔어요. 손에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그 봉투를 단상 위에 놓았어요. 툭 하는 소리가 마이크에 잡혔습니다. 전 세계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봉투 안에는 2권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동환 박사의 K방산 독자 생존 데이터와 아서 펜들턴이 비 내리는 뒷골목에서 건넨 영국 및 일본의 극비 평가서였어요. 미군 지원 없이도 한국군 독자 타격률 98% 유지. 한국 이탈 시 일본 남서쪽 안보 48시간 내 붕괴. 세 번째 탄환이 위원장 단상 위에 떨어진 겁니다. 한 대사가 돌아서며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숫자가 전부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어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카메라의 붉은 불빛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전 세계가 보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사직서에 서명했고 사성 장군을 버렸고 가족을 위험에 내몰았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떨리지 않았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졌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킨 게 아닙니다. 청문회장이 고요해졌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마저 멈췄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이 반세기 동안 이 건방진 제국의 심장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대리석 기둥을 타고 올라갔어요. 천장에 부딪혀 내려왔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가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설리반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로카트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스탠튼 위원장이 안경을 다시 쓰고 세 건의 증거를 하나하나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청문회장의 시계가 멈춘 것 같았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붉은 온 에어 불빛만이 수백 개의 카메라 위에서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스탠튼 위원장이 마지막 페이지를 덮는 순간 청문회장의 정적이 깨졌습니다. 방청석 맨 뒷줄에서 시작됐어요. 누군가 일어서며 손뼉을 쳤습니다. 한 명이었어요. 그 소리가 대리석 벽에 부딪혀 올리자 옆자리에서 한 명이 더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줄에서 3명, 그 다음에는 줄 단위로 일어섰어요. 박수가 파도처럼 앞으로 밀려왔습니다. 기자석에서도, 의원 보좌관석에서도, 경호원들 사이에서도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청문회장 전체가 일어서고 있었어요. 저는 증인석에 앉은 채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귀가 울렸어요. 박수 소리가 아니라 3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한꺼번에 풀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한태준 대사가 방청석 한쪽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이 웃고 있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요. 설리반의 얼굴은 더 이상 사람색이 아니었어요. 회색이었습니다. 잿빛 회색.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양손으로 무릎을 잡고 있었는데 손가락 마디가 하얘져 있었어요. 옆에 앉았던 로카트는 의자를 뒤로 밀어 설리반과 거리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15분 전까지 승리의 눈빛을 교환하던 두 사람 사이에 눈에 보이는 균열이 생긴 거였어요. 스탠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려 박수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청문회장 뒷문 쪽에 서 있던 양복 차림의 사내 3명에게 손짓했어요. 연방수사관들이었습니다. 콜린 설리반 부보좌관, 펜타곤 보안 서버 불법 접속 및 국가안보 데이터 고의 파괴 혐의로 본 위원회는 당신을 현장 구금 조치합니다. 스탠튼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청문회장 전체에 울렸어요. 수사관 2명이 설리반의 양쪽에 섰습니다. 설리반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입이 열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찰칵 소리가 마이크에 잡혔습니다. 전 세계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설리반이 수사관들에게 양팔을 잡힌 채 통로를 끌려나갔습니다. 구두가 대리석 바닥에 질질 끌리는 소리가 났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렌즈 수백 개가 그 뒷모습을 따라갔어요. 이틀 전 단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대한민국을 기생충이라 불렀던 바로 그 자가 전 세계 생방송 카메라 앞에서 수갑차고 질질 끌려 나가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스탠튼 위원장이 스티븐 린을 증인석으로 호출했습니다. 스티븐이 노트북을 들고 올라왔어요.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자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 이체 내역이었어요. 날짜, 금액, 송금인, 수취인이 선명했습니다. 그레고리 로카트가 콜린 설리반에게 이체한 금액이 7건, 총액이 800만 달러였어요. 이체 시기가 한미 방위비 협상 시점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방산 마피아가 백악관 부보좌관을 돈으로 산 증거가 전 세계 앞에 펼쳐진 겁니다. 로카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의자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겨우 몸을 일으켜 뒷문을 향해 걸으려 했어요. 등이 굽어 있었고 걸음이 비틀거렸습니다. 30분 전에 여유로운 미소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뒷문에 손이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문 앞에 헌병 2명이 서 있었어요.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로카트가 멈칫했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스탠튼 위원장이 안경 너머로 로카트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헌병 하나가 로카트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항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대로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쿠바산 씨가 냄새가 배어있던 양복이 대리석 바닥에 쓸렸어요. 청문회장이 다시 술렁이는 사이 뒷줄에서 또 한 명이 움직였습니다. 마이클 브래들리 합참의장이었어요. 정복을 입고 있었는데 사성 장군의 별이 형광등 아래서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브래들리는 소리 없이 연문을 향해 걸었어요.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문 앞에도 헌병이 서 있었어요. 브래들리가 발을 멈추는 순간 헌병이 한 발 앞으로 나와 팔을 잡았습니다. 사성 장군의 몸이 앞으로 꺾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계급장의 별 4개가 형광등 불빛 아래서 바닥을 향해 기울어졌습니다. 이틀 전 제 어깨를 두드리며 태평양 사령관 자리를 미끼로 흔들었던 바로 그 손에 수갑이 채워졌어요. 그 장면을 가장 크게 증폭시킨 건 의외의 곳에서 터졌습니다. 워싱턴 시내의 대형 보도 채널 스튜디오에서였어요. 메건 스나이더가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청문회 장면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는데 스나이더는 여전히 한국 측 조작 가능성이라는 자막을 띄우며 버티고 있었어요. 하지만 설리반이 수갑 차고 끌려나가고 로카트의 뇌물 계좌가 공개되고 브래들리가 무릎 꿇는 장면이 연달아 터지자 스나이더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롬프터에 올라오는 대본을 읽으려 했지만 입이 따라가지 않았어요. 한국은 이 상황에서 미국이 단어가 뒤엉켰습니다. 방송국 윗선에서 누군가가 프롬프터를 강제 종료시켰어요. 화면에 글자가 사라진 거였습니다. 스나이더의 눈이 커졌어요. 대본 없이 카메라를 마주한 앵커의 입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3초, 5초, 7초. 생방송 사고였어요. 전 세계 시청자가 메건 스나이더의 침묵을 지켜봤습니다. 이틀 동안 배신자 한국이라며 화면을 붉게 물들이던 바로 그 앵커가 진실 앞에서 입을 열지 못하는 장면이 역사에 박제됐어요. 진실은 스튜디오 밖으로도 번졌습니다. 청문회 영상이 실시간으로 퍼져나가자 워싱턴 시내에서 시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백악관 앞에 수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설리반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국 정부의 거짓말에 분노한 미국 시민들이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동맹국을 배신했다. 세금으로 거짓말을 샀다. 플래카드가 올라갔어요.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쳤지만 인파는 계속 불어났습니다. 그 물결이 태평양을 건넜어요. 생중계를 지켜보던 폴란드 국방장관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K9 자주포 계약 보류를 즉각 철회하고 구매 물량을 2배로 상향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서명은 생방송 도중에 전자문서로 처리됐습니다. 30분 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가 같은 조치를 취했어요. K2 전차 도입 계약 전면 재개 미추가 발주. 하루 만에 얼어붙었던 주 단위 계약들이 하루 만에 2배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혈세 기생충이라는 자막이 내려가고 세계를 지탱하는 고요한 방패 대한민국이라는 문구가 올라갔습니다. BBC가 먼저 바꿨고 알자지라가 뒤따랐어요. NHK는 1시간을 버티다 결국 같은 제목을 내걸었습니다. 이틀 전과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지구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스탠튼 위원장이 의사봉을 들었습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카메라의 붉은 불빛이 위원장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미상원 군사위원회는 본 시간부로 백악관의 부당한 방위비 압박 정책, 전면 백지화 빚 조작 연루자, 전원 기소를 의결합니다. 의사봉이 내려꽂혔어요. 쾅.
그 소리가 300년 된 하트 빌딩의 벽을 타고 울렸습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어요. 이번에는 위원들도 일어섰습니다. 저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30년간 이렇게 무릎이 풀린 적은 없었어요. 통로를 걸어 방청석 쪽으로 나오는데 한태준 대사가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풀고 한 발 앞으로 나왔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손을 내밀었어요. 두 손이 맞잡혔습니다. 한 대사의 손이 크고 단단했어요. 사성 장군의 손이었습니다. 서로의 눈을 봤어요. 한 대사의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 입도 열리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 악수가 전부였어요. 보호국과 피보호국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첫 번째 악수였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쏟아졌어요. 그 사진이 다음 날 전 세계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뒤 세계는 빠르게 재편됐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파리였어요. 청문회 영상이 전 세계로 퍼진 지 24시간도 되지 않아서 프랑스 국방장관 피에르 로랑이 파리 한복판 엘리제궁 인근 기자회견장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저는 펜타곤 사무실 정리를 하다가 그 화면을 봤어요.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뒤였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더 이상 제 관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돌리지 못했어요. 로랑 장관의 입에서 나온 말이 미국 방산 역사의 뼈대를 통째로 부러뜨리고 있었거든요. 로랑 장관은 단순히 한국 무기를 사겠다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선포한 건 미국을 완전히 배제한 새로운 군사 표준 체제의 탄생이었어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연합 안보 프레임워크, 그 중심에 대한민국을 세우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로랑 장관의 목소리가 기자회견장 마이크를 타고 울렸어요. 낡고 오만한 미국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유럽은 압도적 기술력의 중심, 대한민국을 새로운 안보의 표준으로 모시겠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어요. 프랑스 기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미국 특파원들의 얼굴은 하얘졌어요. 로랑 장관이 말한 건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구체적 행동 계획이었습니다. 나토 연합 안보 체계와 별도로 한국 주도의 기술 표준을 채택하는 독립 안보 프레임, 참여 의향서에 이미 프랑스, 독일, 폴란드, 사우디, 호주 6개국이 서명했다고 발표했어요. 미국이 70년간 쥐고 있던 군사 표준의 독점권이 기자회견 한 번으로 산산조각 난 겁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리반이 그토록 짓밟으려 했던 대한민국이 미국을 넘어 세계 군사 질서의 새로운 축으로 올라서고 있었어요. 설리반이 단상을 내리치며 기생충이라 불렀던 바로 그 나라가요. 워싱턴에서도 변화가 밀려왔습니다. 스탠튼 위원장이 주도한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했어요. 방위 분담 투명화 특별법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동맹국의 방위비를 협박하거나 군사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법이었어요. 상원과 하원 모두 만장일치였습니다. 반대표가 단 한 표도 없었어요. 그만큼 설리반이 저지른 일에 충격이 컸던 거였습니다. 미국의 입법부가 자국 행정부의 오만함에 스스로 족쇄를 채운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펜타곤에서 공문 하나가 나왔어요. 제가 사직한 자리를 대행하고 있던 차관보가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내용이냐고 물으니 잠깐 말을 멈추더니 그대로 읽어줬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가 한국 주도의 연합 안보 시스템에 미군 장비의 편입을 공식 요청하는 공문이었어요. 표현을 가다듬었지만 본질은 하나였습니다. 구걸이었어요. 미국이 한국에 끼워달라고 공식적으로 구걸한 겁니다. 30년 전 제가 펜타곤에 첫 발을 디뎠을 때 이 건물의 모든 복도에는 하나의 전제가 벽지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미국이 세계를 지킨다. 그 전제 아래서 동맹국들은 보호를 받는 쪽이었고 미국은 베푸는 쪽이었어요. 한국도 그 틀 안에 있었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 구도가 열흘 만에 완전히 뒤집어진 거였어요. 파리에서 열린 연합 창설식 영상을 봤습니다. 전 세계 국방장관들이 원탁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최고 상석에 한태준 대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정면을 보고 있었어요. 대사관 앞에서 태극기가 불타던 날 차를 마시며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했던 그 사람이 세계 안보의 새로운 표준을 서명하는 자리의 중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명펜을 들어 문서에 이름을 적는 한 대사의 손이 화면에 클로즈업 됐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보며 며칠 전 청문회장에서 맞잡았던 악수를 떠올렸어요. 단단했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바위 같은 손이었어요.
모든 것이 끝난 뒤였습니다. 군복을 벗었어요. 30년간 입었던 제복을 옷걸이에 걸고 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재킷 주머니에 지갑을 넣었어요. 낡은 가죽 지갑. 안에 흑백 사진이 접혀있는 그 지갑이요. 펜타곤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드나들었던 건물이었지만 미련은 없었어요. 미련이 있었다면 사직서에 서명하지 못했을 겁니다. 차를 몰고 간 곳은 워싱턴 내셔널몰 끝자락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이었습니다. 늦은 오후였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공원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스테인리스 강철로 만든 병사 조각상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판초의를 입고 소총을 든 병사들이 전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조각상들 뒤로 대리석 비석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비석 사이를 걸었어요.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이름이요. 70년 전 한반도에서 목숨을 잃은 미국 청년들의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들 사이 어딘가에 아버지의 전우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살아 돌아왔지만 무릎을 잃었어요. 여기 새겨진 이름들은 전부를 잃었습니다. 비석 하나 앞에 멈춰 섰어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비석이든 상관없었어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흑백 사진을 빼냈습니다. 모서리가 다른 그 사진. 폐허 속에 쪼그려 앉은 젊은 아버지와 초콜릿을 받으려 두 손을 내민 한국 꼬마. 사진을 비석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작은 돌멩이를 모서리에 얹었습니다. 한 발 물러서서 사진을 봤어요. 대리석 위에 놓인 흑백 사진이 석양빛을 받아 따뜻한 색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초콜릿을 건네던 그 꼬마가 어른이 됐겠죠. 아이를 낳았을 거고 그 아이도 어른이 됐을 겁니다. 폐허에서 벽돌을 쌓고 공장을 세우고 반도체를 만들고 전차를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었어요. 세계가 조롱할 때 이를 악물고 일어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운 나라가 70년 뒤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을 통째로 떠받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무릎을 받쳐 지킨 그 아이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대로 뒀어요. 30년간 숫자만 믿고 살았던 사내의 눈물이었습니다. 숫자가 처음으로 진실을 보여줬을 때 흘리지 못했던 눈물을, 설리반 앞에서 참았던 눈물을, 베이커의 경례를 받으며 삼킨 눈물을, 한태준 대사의 손을 잡으며 목에 걸렸던 눈물을 전부 한꺼번에 쏟아냈어요. 한참을 서 있다가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등을 펴고 턱을 당겼어요. 군복은 벗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0년의 습관이 자동으로 움직였어요. 오른손을 올려 이마 옆에 붙였습니다. 거수 경례였어요. 사성 장군이 될 수 있었던 손이 아니라 진실 앞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기를 선택한 손이었습니다. 경례는 비석을 향한 것이었어요. 아버지를 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경례를 올린 대상은 따로 있었어요.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 미국이 기생충이라 불렀지만 단 한 번도 짖지 않고 증명으로 답한 나라. 무릎을 꿇으라는 강대국의 협박 앞에서 차를 마시며 기차는 간다고 말한 나라. 70년 전 초콜릿을 받던 손으로 세계 최첨단 무기를 만들어낸 나라. 미국의 심장을 반세기 동안 소리 없이 지켜온 나라. 대한민국. 굵은 눈물이 턱끝에서 떨어졌어요. 경례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석양이 대리석 비석 위에 흑백 사진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사진 모서리가 살짝 펄럭였지만 돌멩이가 잡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사진은 거기 남아 있었습니다. 70년 전의 폐허와 오늘의 진실 사이에 조용히 놓여 있었어요. 손을 내렸습니다. 몸을 돌려 공원 출구를 향해 걸었어요. 석양이 등 뒤에서 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30년간 펜타곤의 숫자에 갇혀 살았던 사내가 처음으로 숫자가 아닌 진실을 등에 지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거짓된 오만이 진실을 덮을 수 없는 세상. 철저한 팩트와 상호 존중이 지배하는 새로운 질서. 그 질서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세워졌습니다. 저는 그 증인이었어요. 30년간 틀린 편에 서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겨우 제자리를 찾은 증인. 공원 철문을 나서며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병사 조각상들이 석양 속에 서 있었어요. 70년 전에도 저렇게 전진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 병사들이 지킨 나라는 멈추지 않고 전진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발걸음을 옮겼어요. 어디로 가는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등이 가벼웠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원한 말동무, 감동을 더하다 였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